부동산에서 상승 흐름으로 모멘텀이 바뀌는 그 가장 큰 시그널은 거래량이 다시 늘었을 때예요. 그냥 우리 두 사람의 돈으로 지금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서울 외곽의 어디 지역이래. 그럼 거기서 괜찮은 아파트는 뭘까? 이 관점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긴다. 이번에 부동산으로 좀 네. 넘어가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그 정부의 규제 완화책이 대거 쏟아졌는데요. 네. 요즘 보실 때 이 완화책이 조금 이렇게 효과를 이렇게 내고 있는 건가? 그래서 네. 집값 상승을 좀 막고 있는 건가? 아니면 이게 다시 진짜 뭐 더 떨어지는 건가? 아니면 또 이게 상승으로 다시 반전하는 건가? 좀 어떻게 네. 보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상승 반전은 아닌 것 같고요. 아. 예, 요즘 부동산 시세가 너무 급락했어요. 네. 저도 이렇게까지 빨리 급락할 거를 정말 진단 못했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저도 작년 한 해 제 투자 또는 제 관점에 반성문 같은 걸 쓰게 되잖아요. 그럴 때 가장 크게 오판한 게 부동산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저희들이 한 20년 가지고 있는 통계에서는 이렇게 단기간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한국은행도 이렇게 7, 8번 동시에 한 번도 안 쉬고 금리를 올려본 그런 히스토리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그 경제 쪽에 종사하는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과거의 전례로 봤을 때 부동산은 금리에는 크게 영향을 안 받았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영끌이라고 흔히 부르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포지션을 잡고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됐고, 저도 뉴스에서 봤지만 세상에 음아파트 27억짜리 사는데 대출을 24억인가를 받는, 야, 이건 무슨 야수의 심장도 이런 야수의 심장들이 있는지 몰랐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도 반성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제 주변에서도 또 많은, 실제 부동산 매매업을 하시는 분들하고도 이제 소통을 좀 하는데요. 보니까 시장이 완벽하게 좀 지켜보자. 더 이상 들어갈 땐 아니다라는 컨센서스가 국민들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대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반등을 노리는 게 아니라 지금 영끌로 특히 금리까지 올라가면서 한 달 이자가 400만 원이 넘어서 이제 500만 원 가까이 됩니다라는 분도 계시고, 네. 200만 원대는 제가 견뎠는데요. 이제 300이 넘어가요라는 분들, 이런 분들 중에서는 이제 정말 시한부 인생 같은 마음으로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국가에서 그러면 이분들이 결국 채무 불이행으로 신용불량자라든가 경매로 자기 물건이 넘어가는 걸 놔둬야 되느냐?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뭘 했다? 일단 부동산을 사는, 또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풀어줄 테니 방금 영끌로 물건 사신 분들 중에서 이 물건 수용해서 내가 대신 사줄게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도록 만들어서 빨리 팔 사람은 빨리 팔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주는 정책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부동산을 반전을 도모한 게 아니라 너무 급매물이 나오는데 이것도 안 받아주고 있거든요. 안 받아주는 게 아니라 못 받아주는 거죠. 규제받고 있어서 그것까지 살면 중과세 되는데, 아니면 내가 대출을 못 받아서 그거는 내가 살 수 있는 현금이 없어요 했는데 대출해줄게, 이제 면제해줄게, 규제로 풀어줄게. 그러니 이 물건 살 사람은 좀 사줘. 이게 정부 정책의 가장 큰 맥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거래량은 조금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가격은 근데 뭐 오르진 않았고. 네, 특히 송파나 잠실 쪽은 좀 먼저 떨어진 곳 중에 하나거든요. 대치, 압구정, 뭐 서초 이쪽은 좀 늦게 떨어졌고요. 거기는 떨어졌기도 했지만 또 시세 또 보면 어떤 뭐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는 또 아니면 고급 빌라는 올랐어요 또. 예, 거기 뭐 딴 나라 얘기고. 근데 이제 송파 쪽에 있는 잠실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먼저 움직였는데, 거기 대규모 단지 최근에 이제 분양됐었잖아요. 그때 이제 피박 확 올라갔던 게 이제 좀 내려왔었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 지금 규제들 좀 풀리고 나서 다시 거래량도 좀 늘고, 하락폭이 좀 잦아들고, 어떤 건 또 다시 조금 올라간 단지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 건 분명 이 정책이 아주 국한된 지역에서는 뭐 그래도 급한 불 끌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는데, 전국 단위로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는 뭐 큰 영향 없어요. 그럼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좀 네. 시나리오를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네, 뭐 이거는 뭐 사실 모든 부동산 관련해서 공부한 사람들은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부동산에서 상승 흐름으로 모멘텀이 바뀌는 그 가장 큰 시그널은 거래량이 다시 늘었을 때예요. 네. 거래량이 느는 시국에 이제 뭔가 변화 좀 일어나는데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매에서 낙찰률 또 변화됐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근데 아직은 이 두 가지에서 이렇다 할 뚜렷한 시그널은 지금
잡지 못하고 있고요.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금리 기조가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는 이제 꺾였고 지금 올린 것을 유지하겠다. 이런 기조.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준금리는 올렸지만 시중에 우리가 대출금리로 적용받는 금리는 일부 시중은행들이 낮췄거든요. 오히려 기준금리 올렸는데 그 이유는 그 정부에서 좀 압박을 가했겠죠. 너무 대출금리 올려서 문제 생기도록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이런 기조들 때문에 금리 부담이 좀 낮아지면 조금 더 매매량이 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제 서울은 웬만큼 이제 부모의 힘이나 이런 게 없으면은 자력으로 서울에 웬만한 데 들어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아파트가 10억이면 이게 말이 10억이지 이게 엄청난 금액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게 진짜 그 기성세대 분들이 뭐 요즘 젊은이들 뭐 그냥 그 회사 생활 열심히 안 하고 뭐 투자에만 관심 있다 이렇게 폄하하시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 소리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게 예전에 우리 저기 재형저축이라고 있었어요. 제 선배들 저도 아니고 그때는 은행 이자율이 뭐 거의 30% 육박했어요. 그래서 진짜 한 10년도 아니고 몇 년 좀 돈 모으면 일산이나 분당에 아파트 살 수 있었어요. 그게 옛날이에요. 근데 그때 그 시절을 가지고 지금을 설명하면 안 되죠. 지금은 평생 모아도 어떤 동네는 집을 못 사요. 이게 지금 큰 문제고요. 그렇다면 교수님 말처럼 특정 동네에 계속 올라가도록 그럼 지켜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좀 또 굉장히 복잡한 윤리적인 판단이 또 들어가고 또 국가적인 또 상황에 대한 판단도 들어가요. 대표적으로 부동산을 큰 축으로 두 개를 보면 한 축은 부동산은 공공재라고 인식을 해요. 그래서 개인의 사유재산으로서의 권리를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이거는 그래서 네가 일순간 가지는 사용권만 있는 거야. 뭐만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들의 공통점은 땅이 되게 작죠. 홍콩, 싱가포르, 도시국가형들 이런 곳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데 처음에 그 땅을 가진 사람이 계속 그걸로 프리미엄을 누린다? 절대 용납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공공주택 비중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소유를 하는 게 아니라 사용을 하는 개념이 더 많은 거죠. 그런데 반대쪽 대척점에는 호주, 캐나다, 미국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 땅이 워낙 크죠. 그 땅이 큰 그 땅덩어리를 잘 개발만 하면 국가가 계속 번영하고 발달해요. 그럼 그 땅을 제일 쉽게 개발하는 방법이 뭘까요? 이게 네 땅이야.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 아싸죠. 지하를 파서 지하 자원을 개발하던 건물을 올리던 그건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국토의 일부가 가장 극단적으로 효율적으로 쓰여서 국가도 부유해지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땅이 넓은 국가들이나 땅을 빨리 디벨롭 시켜야 될 임무가 있는 국가들은 이렇게 철저히 사유재산으로 100% 개런티를 하고 도와줬었어요.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냐? 초창기 해방 이후는 땅, 사람 말고는 없죠. 농사를 짓던 뭘 하든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고 해야 하다못해 텃밭이라도 갈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 이렇게 사유재산으로 부동산에 대한 인식을 공고히 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했었는데 세상이 조금씩 흘러가다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살고 싶은 동네가 한정돼 있는 거예요. 서울에 한 1000만 좀 안 되고 경인 지역 다 합쳐서 1500만, 2500만 명이 여기만 살아요. 5천만 명 중에서. 그러니 이제 사회가 발달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특정 지역에 몰려 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들이 생겨났고 그러고 봤더니 이제 초창기 어떤 이유로 운 좋게 또는 초창기에 노력해서 그 땅을 매입한 사람이 너무 큰 프리미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와서 야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어. 그거 국유할래. 이 내놔. 하면 없죠 그런 사람. 말도 안 되죠. 그럼 또 그런 국민들이 또 반기 들어요. 그래서 이 역사적 맥락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에서 특정 지역에 특정 프리미엄을 가진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권한을 이제 와서 축소한다? 이것도 좀 쉽지 않은 일이고 아마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그 자산이 가진 특수성이 굉장히 큰 거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땅 이런 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좀 질문이 너무 추상적이긴 한데 그 지극히 좀 평범하신 부부가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타이밍에서 좀 어떻게 하면
준비하면 좋을까요? 예, 저는 이것도 제 지론인데요. 네. 그동안 제가 부동산으로 돈 버셨던 분들을 보면 네. 뭐 아주 돈이 여유가 생겨서 두 채, 세 채씩 가져서 그걸로 돈 번 분들 빼고요. 네. 그냥 어렵게 집 한 채 만들어서 돈 번 분들 보면 일단 사용 가치가 나에게 충분한 집이 있는 것이라면 그걸 사셔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오를 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매각했던 분들이 다 돈을 벌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두 부부가 지금 집을 살 때 그 집을 투자의 관점으로만 사신다고 하면 낭패 보기가 십상이에요. 네. 투자의 관점이라고 한다면 우리 두 부부는 지금 직장이나 애들 학교 때문에 A 지역에 사는데 우리가 이 지역에서는 집을 살 게 없어. 그러니 저 교외 지역에 B 지역에 집을 사자라고 하면 이 과정에서 낭패를 볼 때가 많아요. 첫째, 내가 살 집이 아니면 투자할 때 놓치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은 얼마나 가깝나요? 그러면 그 아파트 10층 올라가서 그럼 그 중개인 아저씨나 거기 원래 집주인이나 아니면 건설회사가 바로 저기 보이시죠? 저기가 지하철이에요. 금방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살 집이 아니면 하고 사요. 네. 그런데 내가 살 집이면 그렇게 안 사죠. 네. 제일 중요한 아침 출퇴근 시간이나 등하굣길 시간에 마을버스가 거기까지 얼마나 자주 배차가 있는지. 그거 없으면 저기까지 걸어가면 30분인데 그거 감내하고 누가 투자하는 사람? 여기 집 사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마을버스 얼마나 자주 있는지 있긴 있는 건지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근처 학교는 어디 있어요? 근처 학교 어디 있어요? 대충 찝어줘요. 그런데 내가 살 집은 그 학교까지 가는 거리에 횡단보도 몇 개 있는지 우리 애가 횡단보도 몇 개 건너가는지까지 다 따져봐요. 맞아요. 자, 바로 내가 직접 살 집과 내가 안 사고 사놓기만 할 집은 이렇게 우리가 체크리스트가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낭패를 보기가 쉬워요. 거기에 진짜 실거주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기 아파트를 들어가면 안 돼. 여기는 교통이 불편해. 뭐가 안 돼. 이게 질비한지도 모르고 사거든요. 그런 걸 잘못 사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 두 부부가 뭔가 아파트 살 때는 진짜 내가 살 집을 사신 다음에 버티시거나 아니면 진짜 내가 들어가서 살 만큼 면밀히 따져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예, 그냥 우리 두 사람의 돈으로 지금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서울 외곽의 어디 지역이래. 그럼 거기서 괜찮은 아파트는 뭘까? 이 관점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긴다. 네. 예. 네. 그 첫 집 마련에 또 큰 돈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보수적으로 신중하게 접근을 그럼요. 해서 구매를 하는 네. 게 그 부를 증대시킬 수 있는 부동산을 잘 고를 수 있는 법이네요. 예. 교수님 그 마지막으로 그 주식으로 잠깐 다시 돌아가서요. 만약에 지금 현 시점에서 한 1억 정도 여윳돈이 있다고 하면 오늘 뭐 그 국민주들도 언급해 주시고 게임주도 이렇게 언급해 주셨는데 네. 1억 원을 좀 어떻게 운용을 하시겠어요? 저는 일단 1억 원 있으면 네. 배당을 많이 주는 그 은행주 중에 한 몇 개를 어. 한 30% 정도 놔두고요. 배당주를 좋아하세요? 교수님? 아닙니다. 은행주는 몇 년 동안 한번 저도 잘못 투자했다가 야 이게 완전 현금이더라고요. 오르지도 않고 간간히 배당 조금 줘서 네. 인플레이션 없을 때는 그나마 중 이제 손익은 넘겼는데 너무 무거워요. 하지만 지금같이 불황형이라고 봤을 때는 이런 배당 많이 주는 이런 대표적으로 은행주와 같은 그런 주식들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한 30%에서 또 한 20% 정도는 현금으로 둘 겁니다. 갑자기 러시아가 뭐 누가 버튼을 누른다든가 아니면 확전이 된다든가 아니면 요즘은 또 이상 기후 현상이 또 너무 많아요.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또 주가 더 빠지잖아요. 네. 그때 물 탈 수 있는 돈이 또 있어야겠죠. 네. 뭐 그 정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방금 말씀드렸던 저는 제가 투자하는 종목들을 당연히 말씀드리지 저는 안 하는데 뭐 투자 그렇게 하세요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도의적으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라든가 이미 너무 많은 저평가가 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 또 넣어놓고 그리고 또 돈 더 싸졌다. 그리고 나도 공돈이 더 생겼다 하면 또 분할 매수 조금씩 더 사두고 또 팔 때도 항상 분할로 파셔야 돼요. 예. 그런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앞에 서두서 해야 되는데 제가 깜빡 잊었어요. 제 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주기로 한 회사에서 유튜브 홍보 꼭 하고 오라고 네. 강요했는데 네. 예, 여의도 맨션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네. 운영하게 됐습니다. 어. 예, 그래서 여의도가 가장 정보가 빠른 곳이라고 그러잖아요. 국회도 있고 금융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장 빠른 정보들을 이게 찌라신지 진짜 정보인지 아니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전달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봤습니다. 예, 언제 기회 되면 놀러 오세요. 네. 그래서 뭐 그것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요거 꼭 하고 가라고. 교수님 그리고 또 그 저술을 많이 하셨잖아요. 뭐 책이요? 대표적으로 네. 책 한두 권만 좀 알려주세요. 뭐 읽어보죠. 책은 저는 그냥 교양책 많이 써요. 음. 주식에 도움되는 책이나 아니면 요즘 세태, 정치, 외교가 어떻게 된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교양 도서. 너무 좋네요. 예, 뭐 저는 중고등학교 교과서 집필에 옛날에 참여한 적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요? 예. 전 직장에 KDI 다닐 때. 그래서 경제책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인문학, 역사, 뭐 문학, 미술, 음악 속에 숨겨진 경제 원리를 다루는 네. 뭐 경제학자의 인문학 서재라든가 그리고 내 심리가 내 경제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뭐 보는 뭐 이런 책들 이런 거 냈는데 하여튼 그거보다도 유튜브 관련한 회사가 꼭 자기들 홍보하고 와야 된다고.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인터뷰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정호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